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결과 분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와 2024년도의 수능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수능에 대한 결과 분석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수능 시험을 봤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내 성적 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을 찾아가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2023년도와 2024년도의 수능의 양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실제 2024년도 수능에서 나의 성적이 과연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2023년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원서를 쓰지만 2023년도의 결과는 과거고, 그리고 2024년지는 추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2024년도에 대한 결과값이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호한 상태에서 원서를 쓰게 되므로 좀 더 철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아마 지금쯤 이제 수능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앉아서 본인의 성적을 입력하고 실제 갈 수 있는 대학이 얼마인지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지 매우 관심을 갖게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금은 그냥 추정치이기 때문에 수능을 좀 못 봤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모의 지원을 해보면 생각보다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뭔가 안도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마지막에 원서를 쓸 때는 점수가 계속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실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점수로만 이해하지 말고 전체적인 입시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2024학년도의 수능과 2023년도의 수능을 비교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추가 합격 로직 10번째 시간으로 좋은 수능 점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그 내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수능 시험을 보고 나면 나의 수능 성적에 대해서 분석을 하죠. 그럼 나의 표준 점수 100분위 점수가 나올 거고, 표준 점수가 몇 점이냐? 내 점수가 385점인가? 내 점수가 357점인가? 이 점수가 있을 건데, 점수가 나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점수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그 여러 개의 대학들 중에서 나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가장 유리한 지점이 어딘가를 찾게 돼요. 자, 내 점수가 378점을 맞았는데 나는 자연계인데 나는 과탐을 잘 봤어. 그리고 수학을 좀 못 봤어. 나는 자연계인데 국어를 잘 보고 수학을 잘 못 봤어. 나는 인문계인데 나는 국어를 못 보고 수학을 잘 봤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 형태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수능 성적을 받아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는 작업은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권 내에서 학생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대학이 어딘지를 찾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 결정을 하겠죠. 자, 보니까 378점을 맞았고 나는 수학시험을 잘 보고 나는 과탐을 못 봤다. 그럼 A, B, C, D 세 개의 대학들 중에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A 대학이야 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 작업에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A 대학을 지원하게 되어질 때 나의 성적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 경쟁력이 없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실제 합격할 수 있는지 합격할 수 없는지를 알 수 있고, 내가 원서를 쓸 때 상향 지원을 해야 될지 안정 지원을 해야 될지, 또 다른 구간에서는 어떤 원서 지원을 할 수 있을지를 알아야 되고, 항상 우리가 입시 컨설팅을 하거나 원서를 치면서 불합격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입시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만 믿고 따라가다 보면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2023년도에 입시 결과와 2024년도의 추정치를 대충 접목시켜 놓고 학생들이 모의 지원하는 거에 따라서 받쳐 나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원서 지원 마지막까지도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분석들은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만 알 수 있지, 통계나 데이터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내용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가담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나에게 유리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찾아내는 과정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2번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2번 과정이 바로 뭐냐면
영역별 상위 누적 비율과 누적 인원에서 내가 속해져 있는 점수대가 과밀 구간이냐 아니면 과밀 구간을 벗어난 경쟁 구간이냐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된다.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에서 최소한 2개의 지점에서 내가 경쟁력이 확보되어진 지점이라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내가 지원하는 학과나 모집단위 내에서 적극적인 원서 지원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의 점수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 탐구 2 중에서 어떤 과목은 잘 보고 어떤 과목은 못 보고 어떤 과목은 못 보고 어떤 과목은 잘 봤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적 추세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국어 영역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자, 국어 영역은 2023년도와 2024년도, 특히 2024년도에 국어가 매우 어려웠다. 이거는 분명하죠. 특히 내가 1등급은 맞는다고 한다면 예전에 비해서 매우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1등급의 표점이 133점, 전년도에 126점이었기 때문에. 자, 만점은 전년도에 134점, 만점이 올해가 150점이기 때문에 국어를 1등급을 맞는다? 국어를 상위 구간 내에서 점수를 확보하게 되면 그만큼 상위권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눈여겨봐야 되는 점은 뭐냐면 전년도에 1등급, 다시 말하면 1등급부터 만점까지의 학생의 누적 인원이 19,858명이었고요. 올해 1등급부터 만점까지의 누적 인원이 18,015명으로 전년에 비해서 1,843명이 줄었어요. 결국은 상위 구간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1등급만을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등급에서 얼마나 상위 구간에 도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왜? 만점과 1등급 간의 구간 간격이 17점이나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내가 목표하는 대학에 따라서 다르겠죠. 국어를 1등급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고 상위권 대학이나 의대를 희망한다고 한다면 의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1등급이 목표가 아니라 1등급을 맞으면 만점과 1등급이 무려 17점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구간에 도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등급을 보겠습니다. 2등급은 전년도에 표점이 122점에서 125점으로 점수 차이가 3점밖에 나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125점에서 132점으로 무려 점수가 7점이나 벌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2등급이 예전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2등급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전년도에 2등급에 속해져 있던 학생이 31,160명, 올해 2등급에 속해져 있는 학생이 32,787명으로 전년도에서 1,627명이 늘었지만 구간이 보시는 것처럼 3점에서 7점으로 구간이 확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2등급을 맞는다는 것만으로도 그전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내가 2등급을 맞아서 129점을 맞았어. 그러면 전년도라고 한다면 1등급 만점이 134점이기 때문에 129점에서 만점까지의 간격이 5점 차이밖에 벌어지지 않지만 올해는 1등급 만점이 150점이기 때문에 129점을 맞아도 만점 간의 점수 간격 차이가 무려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어를 2등급을 맞아도 상위권 대학에 도달하기는 매우 어렵겠죠. 이런 점들이. 특히 볼 때 어떤 점들을 보실 필요가 있냐면 국어 영역은 2023년도에 총 응시 인원이 44만 6,043명이었는데 올해는 43만 3,09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953명이 줄었습니다. 한 3,000명 정도 줄었지만 그 인원이 그렇게 입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만한 인원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1등급 내에서 구간의 의미가 있는 의미. 핵심은 뭐냐면 내가 1등급을 맞았다, 표점을 몇 점을 맞았다 보다 더 중요한 게 나의 점수가, 표준 점수가 1등급 내에서 어떤 구간에 속해져 있느냐. 내가 맞은 표준 점수의 누적 인원이 얼마냐. 내가 맞은 표준 점수의 상위 누적 비율이 몇 %가 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맞은 점수가 137점의 점수를 맞았다고 합시다. 표준 점수를. 자, 137점은 1등급이 133점이기 때문에 1등급에서도 몇 계단 위로 올라간 구간이니까 고득점을 맞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137점을 맞은 학생이 무려
어느냐면 1510명이 137점을 맞았고 누적 인원을 따지게 되면 8686명이 이 누적 인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지점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137점이 아니라 희망사항이지만 140점을 맞았다. 라고 하면 140점을 맞은 학생은 886명이고 누적 인원이 3,3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147점에 비해서 실적 누적 인원의 차이가 8,000명, 누적 인원의 차이가 3,000명이죠. 그렇죠? 그만큼 이렇게 누적 인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물론 당연히 3등급을 맞는 것보다 2등급, 2등급 맞는 것보다 1등급, 1등급 맞는 것보다 만점을 맞는 게 좋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1등급과 2등급 내에서 내가 과연 어떤 구간에 속해 있느냐가 경쟁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1등급에서는 경쟁력 있는 점수대가 145점, 143점, 139점이에요. 그렇죠? 물론 139점보다 140점이 경쟁력이 있는 건 당연하지만 다시 말하면 138점에서 139점으로 바뀌는 구간 또 142점에서 143점으로 바뀌는 구간, 144점에서 145점으로 바뀌는 구간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고요. 자, 2등급은 당연히 2등급 밑으로 떨어질수록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2등급에서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떨어지면 모든 등급의 상위 구간에 도달해야만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고 2등급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32점일 때 누적 인원이 3,000,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인원이 132점을 맞은 학생이 3,203명이고요. 누적 인원은 21,218명입니다. 130점을 맞은 학생은 3,301명이고 누적 인원으로 봤었을 때 27,876명이기 때문에 129점에서 139점으로 가면서 129점에서 130점으로 가면서 누적 인원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129점을 맞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경쟁의 구간 내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쟁 구간으로. 130점을 맞았다. 그러면 경쟁의 구간을 약간 벗어나면서 본인 스스로가 점수의 경쟁력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표로 보시게 되어지면 보시는 것처럼 1등급의 누적 인원을 보게 되면 1등급은 133점에서 125점 구간인데 상위권 학생이라면 내가 만약에 의대를 합격하려고 한다. 서울대 합격을 희망한다고 한다면 1등급을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138점에서 139점의 구간에 도달하는 거. 그 다음에 142점이 아닌 143점을 맞는 거. 또는 144점이 아니라 145점을 맞았을 때 동일 지점에서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점이에요. 학생들은 수능 성적이 나올 거고 그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능 성적이 420점을 맞았다? 그럼 420점에서 지원할 수 있는 A, B, C, D 대학 중에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가장 유리한 대학을 선택하겠죠. C라는 대학을 선택했어. 그럼 C라는 대학을 선택하면 그 지점에서 합불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수능 성적의 상위 누적 비율과 수능 성적이 가지고 있는 표준 점수의 누적 인원이 과연 얼마냐? 경쟁 구간 내에 있느냐? 경쟁 구간을 벗어난 경쟁력을 갖추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의 원서를 쓸 때 그냥 나의 표준 점수 몇 점이야? 내 표준 점수인데 나는 국어, 영어, 수학을 어떻게 봤어? 유리한 대학이 어느 대학이야? 원서 쓰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수능 성적, 그 다음에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어, 영어, 탐구에서 본인의 표준 점수가 속해져 있는 구간 내의 경쟁력을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왜 이게 확인이 되어져야 원서 지원을 상향할 건지 적정 지원할 건지 안정 지원할지가 결정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입시 기간의 통계나 데이터 매일 컴퓨터만 쳐다보시면 전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를 꼭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등급 누적 인원도 보시게 되면 2등급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상으로 꺾이는 지점이 바로 여기죠. 129점에서 130점대의 구간으로 가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변동이 발생이 되어지는 점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원서 지원의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3등급과 4등급도 보시면 등급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가장 포인트는 간단해요. 그냥 그 구간 내에서 다시 말하면
등급 내에서 상위 구간에 도달해야만 가장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1등급과 2등급은 내가 1등급을 맞느냐 2등급을 맞느냐에서 어떤 구간에 속했느냐가 중요하고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떨어지면 당연히 그 등급 내에 상위 구간에 본인의 점수대가 확보가 되어져야만 경쟁력을 갖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3등급은 전년도에는 117점에서 121점으로 인원이 51,869명이었고 올해는 116점에서 124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구간이 확대됐죠. 8점으로 간격이 벌어졌고요. 자, 4등급은 110점에서 116점, 전년도에는 6점이었지만 올해는 9점으로 구간 간격이 벌어졌어요. 지점이.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히 3등급 때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학생들이 몰려져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전년도에는 51,869명이었는데 올해 56,000명이 되면서 특히 국어 영역은 3등급이 전년도에 비해서 4,406명이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국어를 3등급을 맞았다라고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나는 불리해진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꼭 알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도에는 1등급이 133점에서 145점, 올해는 133점에서 148점으로 1등급을 동일하지만 만점이 전년도에서 표점이 3점이 상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의학 계열의 원서를 쓰려고 하는 분들, 의대 상위권 지점의 원서를 쓰려고 하는 분들은 결국은 수학에서 많은 점수 차이를 벌릴 수가 있다면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데 전년도에는 1등급권의 학생이 22,571명이었고 올해는 17,910명이에요. 올해 특히 국어가 어려워졌다는 점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어가 매우 어려워졌고 국어가 표점이 150점이거든요. 매우 중요하지만 수학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뭐냐면 올해 수학이 전년도에 비해서 표점이 3점 정도 상승했지만 이 1등급권에 있는 학생의 숫자가 전년도에는 22,000명이었는데 올해는 17,000명으로 4,600명이 줄었다는 거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수학의 응시자는 전년도에 428,966명이고 올해는 426,625명으로 24,410명이 줄었어요. 2,341명이 줄었지만 이 줄어든 숫자도 국어 영역에 비해서는 적죠. 하지만 2,300명은 그렇게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전제로 보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어 영역은 1등급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4,661명 수학이 줄었고요. 그리고 국어 영역은 1등급이 수능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 내의 학생이 1,843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국어가 어려워졌고 국어의 표점이 150점으로 높은 점수라는 건 맞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대학을 결정하는 요소이거나 상위권 대학을 결정하는 요소는 결국은 뭐다? 수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정도로 수학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학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등급 구간 내의 점수가 15점으로 전년도보다 확대가 되어졌고 2등급은 전년도에는 126점, 그 다음에 2등급 제일 위의 점수가 132점이 있고요. 올해는 2등급이 126점에서 132점으로 구간은 똑같아요. 6점 정도 점수 차이가 나고 인원으로 봤었을 때는 전년도에는 보시는 것처럼 잠시만요. 자, 전년도에는 어떻게 되냐면 전년도에는 33,706명이었고 올해는 32,921명으로 인원수가 785명이죠. 결국은 뭐냐면 수학은 1등급, 2등급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학생 수가 많이 감소가 되어졌다. 다시 말하면 수학의 1등급과 2등급을 맞는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유리해진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1등급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점수대는 보시는 것처럼 146점과 145점대 저 지점은 바로 의대 상위권에 도전할 수 있는 지점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42점을 맞은 학생의 숫자가 325명입니다. 141점을 맞은 학생이 2,091명이고 142점이 누적 인원이 2,356명이고 141점을 맞으면 누적 인원이 4,447명이 돼요. 그만큼 내 표준 점수가 어떤 구간에 있느냐가 경쟁력을 의미하는 거고 이 경쟁력이 내가 지원하는 대학에서의 합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38점과 139점대가 경쟁력이 있는 점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떨어지면 137점에서 133점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구간 간의 격차가 매우 크게 발생이 되어집니다. 자, 2등급도 가장 경쟁력이 있는 2등급은 물론 당연히 132점이 131점보다는 당연히 좋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129점을 맞느냐, 130점을 맞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6점과 127점 차이에서 구간 변화가 발생이 됩니다. 자, 누적 인원의 1등급의 누적 인원의 변화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수학은 국어 영역에 비해서 1등급 133점에서 148점까지의 구간에서 누적 인원의 큰 차이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1등급을 맞은 것은 좋지만 나의 점수가 표준 점수 137점이다. 나의 점수가 표준 점수 138점이다. 1점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실제 경쟁력의 차이는 크게 벌어진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크게. 우리가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4개 영역으로 대학을 가지만 사실은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빼놓고 탐구는 대부분의 비교 내신을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탐구의 영향력이 그만큼 떨어지고요. 그럼 가장 영향력이 있는 과목은 국어와 수학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표점이 국어보다 표점의 만점은 낮지만 상위권 학생들과 중하위권의 학생들의 격차를 벌리는 과목이기 때문에 수학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내가 수학을 137점을 맞느냐, 138점을 맞느냐, 또는 141점을 맞느냐, 142점을 맞느냐에 따라서 점수 경쟁력에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의대 상위권에 도전할 수 있는 점수는 보시는 것처럼 145점, 144점, 143점, 142점대 정도에 접근하게 된다면 의대 상위권에 원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고 2등급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8점을 맞느냐 또는 126점을 맞느냐에 따라서 이 점수대, 표준 점수에 속해져 있는 학생의 숫자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129점과 130점의 격차가 있죠. 이만큼 격차가 발생이 되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등급이나 4등급으로 떨어지면 등급이 1등급과 2등급은 그 등급 내에서 유불리를 따질 수가 있지만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떨어지면 항상 그 등급 내에서 상위 구간에 속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3등급은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6,819명이 늘었어요. 결국은 뭐냐면 국어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수능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1등급이나 2등급권으로 들어간 학생들은 전년도보다 유리해진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3등급이나 4등급을 맞게 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학생의 숫자가 크게 늘어난 거죠. 그만큼 3등급이나 4등급을 맞은 학생들은 입시기관의 통계나 데이터보다 실제 원서 지원했었을 때 결과값은 높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안정지원이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불합격할 지점이 높기 때문에 사실 안정지원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점수를 낮춰서 안정지원해야 되는 지점이 바로 3등급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점들 주의하셔야 되고 1등급과 2등급 점수대는 입시기관의 예측보다 실제 도달 대학이 높을 수가 있어요. 합격 가능성이 높을 수가 있는데 단지 주의해야 되는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수능 성적이 과연 학생들이 누적 비율이 과밀되어져 있는 구간에 있느냐 아니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과학탐구는 지금 보시면 올해 특히 과탐 원과목은 1등급이나 만점의 표점이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특징적인 부분들은 화학을 신청한 학생들, 화학시험을 본 학생이 전년도에 비해서 12,225명이 감소한 58,000명이라는 점과 지구과학을 선택한 학생이 약 10,000명 정도 늘었다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만점이 거의 균등하다. 일반적으로는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의 표점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한 2점이나 5점 정도 높은 표점을 보였는데 결국 올해는 원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의대를 가겠다 또는 의학 계열에 진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원과목을 선택했었을 때 불리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과탐 2과목을 선택한 학생의 숫자가 올해 급격히 줄었죠. 작년도에 2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13,166명이었고 올해 과탐 2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17,112명이에요. 무려 3,942명을 증가했고 이 과탐 2과목의 표준점수 만점이 무려 80점 정도까지가 나오는 과목이
화학이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69, 68이니까 상위권 의과대학에 합격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원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실제 수능을 잘 봤다 하더라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거고, 반대로 내 성적이 3등급이나 4등급권 정도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과탐이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어요. 내가 속해져 있는 등급이 2등급이나 3등급권 정도에 속해져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1등급이나 만점과 간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하겠죠. 결국은 과탐 1을 선택하고 의대나 의학계열에 합격하려고 공부했었던 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과탐 1 과목의 표점이 높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 과목의 표점이 높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 놓였고, 등급이 만약에 서울 중위권 정도의 대학을 목표로 삼거나 서울 상위권 대학의 자연계열을 목표로 삼는 분들이라면 과탐 과목의 표점이 높지 않은 것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과탐 2 과목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리 2는 만점이 74점이고요. 화학 2가 80점, 생명과학이 73점, 지구과학이 72점이고, 그 다음에 물리2의 1등급이 71점이기 때문에 71점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원과목의 만점보다도 더 높아요. 그렇죠? 표점이 1점, 2점은 정말 엄청나게 큰 점수고, 이 점수는 대학의 몇 개의 구간이 바뀌는 점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2 과목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높은 표점에 도달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상위권 대학에 도달할 가능성이,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회탐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탐의 선택이 집중이 되어지는 과목은 생활과 윤리의 비중, 그 다음에 사회문화의 비중이 워낙 크죠. 보시는 것처럼 생활과 윤리를 선택한 학생의 숫자가 13만 7,268명이고요. 사회문화를 선택한 학생의 숫자가 12만 1,662명이고, 올해 표점이 가장 높았던 경제를 선택한 학생은 4,8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과탐도 그렇지만 사탐의 쏠림 현상이 매우 크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회탐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활과 윤리부터 시작해서 사회문화까지의 표점을 보면 가장 높은 지점이 경제와 정치와 법으로 73점, 그 다음에 사회문화가 70점이고 대부분의 구간은 65, 63, 65, 67, 66 정도 되니까 우리가 사탐을 선택할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사회문화,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 두 개를 선택했었을 때, 그렇죠, 생활과 윤리를 봤었을 때 사문을 선택하고 사문에서 고득점을 맞은 학생이라고 한다면 문과에서는 좀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문화의 70점이 과탐 원과목의 만점 표점보다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문화를 선택한 학생이 그래도 좀 더 유리한 지점에서 대학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 점을 꼭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이 내용은 사실은 여러분이 UA나 진학사나 메가나 등등등의 모든 사이트를 뒤져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없는 내용이고, 실제 이 내용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이거는 대학을 결정하는데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성적을 받아보고 나면 그 수능 성적표에 등급과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표준 점수를 가지고 지원 대학을 결정하죠. 자, 375점을 맞았어? 그럼 375점대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가군에 3개, 나군에 3개, 다군에 2개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뭘 봤냐면 그 다음 단계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 유리한 대학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가군에 있는 A, B, C 대학 중에 A, 나군에 있는 A, B, C 대학 중에 C, 그 다음에 다군에 있는 대학 중에 하나를 결정하겠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사실, 다시 말하면 합격할 것이냐 불합격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나의 국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의 표준 점수가 과연 누적 인원과 상위 누적 비율에서 경쟁력 있는 구간에 있느냐 없느냐를 꼭 아셔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모집단위 내에서 한 단위 대학 내의 학과를 결정할 때 상위 학과를 결정할 것인가 하위 학과를 결정할 것인가를 결정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꼭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나의 수능 성적으로 지원 대학을 찾아보고 조회하고 조사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다 추정치일 뿐 확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추정치일 뿐 2023년도의 입시 결과에 2024년도의 수능의 결과를 그냥 붙여놓은 거고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올리는 성적으로 모의 지원을 해서 추정치를 만들어가는 값이고 마지막 수능 원서 지을 때까지 계속 변화되는 값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알지 못하고 실제 어느 대학의 몇 명의 학생이 원서를 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뭘 알아야 되냐? 나의 수능의 성적이 2024년도에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학과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만 알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 내용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을 기초해서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쉽게 평가원에 가시면 관련되어진 내용의 데이터들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데이터를 다시 변환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이퍼립에서는 저희가 정식 컨설팅이 이제 거의 마감 상태에 있고요. 일부 아직 컨설팅을 예약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아직 남아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예약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이퍼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